민주영 변호사님께서 제도를 한번 쫙 통과를 해주시고 이후 논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주노동 정책 관련해서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관련된 활동도 하고 있긴 한데 저로서는 지금이 가장 답답한 시기고 사실 앞이 안 보인다라는 게 좀 우울합니다. 그래서 좀 짚어보고 싶었어요. 이주노동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주 노동자들 또는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의 노동 현실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지 한번 짚어보자. 그리고 하나 또 고민이 됐던 건 뭐냐면, 저는 계속해서 정책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바뀌는 제도 또는 현재 있는 제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서 포럼 모임을 같이 준비를 해오기도 했고요. 제가 맡은 부분도 정책의 변화 과정, 그러면서 정책을 평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주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페이지로는 69페이지인데 자료를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아시겠지만 보통 한국의 이주노동과 관련해서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업연수생 제도도 처음부터 있었던 제도는 아니고 그 전에는 이주노동과 관련해가지고 제도가 없었던 거죠. 특별한 제도가 없었던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80년대까지는 이주노동자를 규율하는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 본인이 그냥 이주노동자인 거고, 그래서 당연히 근로기준법, 산재법, 그냥 일반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통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만든 게 사실 산업연수생 제도였던 거고요. 이름을 연수생이라고 붙이면서 사실상 노동자의 지위를 박탈을 하고 교육을 받는 그러한 형식적인 지위를 더 씌우면서 노동법의 적용을 제외를 했던 거고요. 이 즈음에 이 시기에 이주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지위에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견디지 못하고 이제 사업장을 이탈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뭔가 안타깝다, 뭔가 같이 하면 좋겠다,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어쨌든 산업연수생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실 대안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 딱 거기까지 했으면은 오케이, 노동법이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별도의 이주노동자들을 규율하는 별도의 제도가 제도권에서도 논의가 됐고 운동 진영에서도 논의가 됐던 거죠. 운동 진영에서는 주로는 노동허가제도, 그러니까 자유롭게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비자를 만들어서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주로 제도권에서는 어쨌든 사용자를 기준으로 사용자한테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해주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용허가제도가 2000년대, 정확하게는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가 됐고, 그러면서 2003년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제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약간 산업기술연수생 제도가 변형된 형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이주노동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은 고용허가제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말로 고용허가제는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주의 고용허가 요건이 점점점 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허가제라고 하면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한테 허가를 내주겠다. 따라서 사용주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맨 처음에 시행을 하고자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내국인 일자리에 대한 약간 고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국인에 대한 구인 노력을 다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그때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고 사실 이거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델을 그대로 쓰고 있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용주를 사용주를 이제 굉장히 압박하는 것처럼 시작을 했지만 이런 사업주의 고용 허가 요건이 점점 완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개월로 정했다가 이게 지금 사실상 3일로 단축됐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제도가 바뀐 거죠. 그리고 뭐 예전에는 인력 부족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뭐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주 노동자들을 이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용주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점점 제도가 바뀌고 있다는 건데 공교롭게도 그러면서 이주 노동자들한테도 또 유리한 방향으로 또 바뀌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희한하게도 이주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뭐 노동관계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주 노동자의 취업 활동 기간은 연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의미에서는 진짜 사용주의 요구에 따른 거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장기간 이주 노동자를 익숙해진 기술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주 노동자를 오랫동안 고용하고 싶고 이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떠나면 다른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장을 못 떠나도록 그러면서 취업 활동 기간을 점점 연장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3년 한국에서 머물면 무조건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나간 기간이 1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국에 못 들어오고 이렇게 했다가 이 재취업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을 하고 다시 이 기간을 1개월로 단축을 하고 이마저도 이제는 없애버리고 그냥 3년이 아니라 5년까지 있을 수 있도록 사용주의 요구에 맞춰서 제도가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주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좀 원하는 이주 노동자들 당사자들이 원하는 제도의 변천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고용 허가의 요건 완화라던가 재취업 제한 기간의 연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주 노동자들한테 유리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세 번째라고 언급한 항목을 보면은 결국 이거는 사용자를 위한 제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막고 사업주의 종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는 근로계약 기간, 이주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이게 이제 3년으로 연장이 됐고 그 과정에 사용주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이주 노동자는 사업장을 떠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는 어쨌든 해고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아주 장기간 예속 가능해지는 사업주의 예속 가능해지는 상황에 놓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또 예전에는 사업장 변경을 할 때 이주 노동자한테 그런 구인 사업주 명단을 제공을 하고 이주 노동자가 자기가 원하는 조건, 지역 뭐 이런 것들 따져서 사업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12년에 이 지침이 마련되면서 이주 노동자에게 더 이상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을 하지 않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사업장 이게 뭐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있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법률에서 다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사용주의 허가 없이 바꿀 수 있는 사유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에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들이 점점 이주 노동자들한테 엄격하게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마음대로 못 바꾸게끔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임금을 못 받으면 그러니까 법률대로 한다면 만약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곧바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 고시로는 뭐 20% 이상이 뭐 저하되고 체불 임금 기간이 뭐 2개월이 넘고 뭐 4개월이 경과하고 뭐 이런 식의 장기간 임금을 못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강화된 요건을 통해서 사업장을 마음대로 못 바꾸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제가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봤더니 2015년도에도 몰래 고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사업장 변경의 사유로 동료들의
의한 폭행, 상습적 폭언, 성폭력이 있는데 사적 변경이 가능하겠어요? 예컨대 한국인 동료들이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유로 사적 변경이 가능하게끔 고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동료라는 말을 쏙 빼버렸습니다.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폭행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동료들이 때려도 이 경우에 이제 사업적 변경이 안 되게끔 지금 고시가 또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지도 새도 모르게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적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철저하게 사업주한테 종속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출입국 관리라는 목적이 점점 법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014년도에 법 개정되면서 출국을 해야지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법이 개정이 됐던 거고, 이 법 개정의 이유는 말 그대로 불법 체류를 단속하겠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 남지 않도록 단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출국을 해야지만 지급하게끔 법을 개정을 했던 거고, 덧붙여서 지금 보면은 고용허가제법에서는 이탈 신고와 관련해가지고도 그냥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는 그냥 고용센터에다 그냥 신고만 하면 이게 즉시 출입국으로 연결이 돼요. 통보가 돼요. 그래서 곧바로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 이게 강제 퇴거가 가능하도록 자동 시스템이 되었는데 그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또 들어가기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결과적으로는 사업주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를 점점 사업주한테 예속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출입국이라는 명목으로, 출입국 관리라는 명목으로 이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점점점 제한하고 박탈하고 차별하는 방식으로 제도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우리끼리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딱 이주 노동과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걸 놓치고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미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산업연수생 제도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당사자들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제도에 통해서 들어왔고 그러면 이 제도에 맞춰서 나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부당한 일을 겪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거는 그냥 구제받아서 체불임금 받고 진정받고 도움받아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 거고,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제도가 문제가 많은데 그럼 앞으로는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그게 저는 이제 고민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활동기간이 짧다 보니까 저는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활동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일개 시민으로서만 알고 있었던 거고, 저는 주로 고용허가 제도를 받기 때문에 이 둘을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사실 산업연수생 제도나 고용허가 제도나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다만 산업연수생 제도는 노동자성을 박탈했다라면 고용허가제는 노동자성을 인정을 하는데 그게 형식적으로만 인정을 하면서 결국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일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막음으로써 사실상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노동허가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여전히 또 우리 안으로 또 속박하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를 얘기를 했으면 고용허가제 폐지를 얘기를 하면 거글로 끝나면 되는데 노동허가제를 다시 얘기를 해서 이주 노동자만을 별도로 분리하는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고민이 계속 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 정부는 어쨌든 이 안정적인 제도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끌고 간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사실 퇴직금을 출국해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법이 통과됐을 때 당사자들은 몰랐어요. 그게 되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법 개정할 때는 당사자들이 막 국회에 로비하고 국회 찾아가서 농성도 하고 막 시끄럽게 하면서 이제 국회가 사실상 그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이주 노동자한테는 투표권도 없고 그냥 객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의사를, 우리가 뭔가 국회에서 내가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더 많은 투표를 얻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허락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는 거고, 이거는 결국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투표권이라던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정치적인 권리를 획득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문제제기, 그리고 그 정치적인 권리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드는 거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해법이 있다면 하나는 뭐냐면 결국 지금 정주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 여기 계신 분들이 결국 그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고용가 제도로 들어와서 지금 단기간, 어쨌든 단기간 체류할 수밖에 없는 이주 노동자들한테 그 추동을 하도록 하는 것 이상으로 현재 한국에서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주화된 이주민들, 결혼 이주 여성들, 그다음에 난민의 지금 좀 어깨가 있을 수 있긴 하겠네요. 그럼 뭐 영주권이든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 이주 노동자의 당사자로서 또는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또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우즈베키스탄이었나요? 이주 노동자를 동전으로 월급을 줬다고 했을 때 제가 딱 떠올랐던 사람이 뭐냐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한테 동전으로 주는 사례가 떠올랐어요. 근데 희한하지 않나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랑 이주 노동자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그거는 결국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인식과 편견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도 당연히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문제, 청소년이 나이를 이유로 이제 함부로 대해도 되는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듯이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사회의 인식. 그러면 이거는 사실 단지 제도를 탓하거나 아니면 국가와 정부를 탓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식을 바꾸기 위한 뭔가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이 딱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이주민은 불쌍한 사람.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결국 한계가 있거든요. 더 올라가지 못하는 한계를 딱 설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인식을 얼마만큼 잘 바뀌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혐오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혐오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혐오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이렇게 싫은 의사를 내색한다고 치면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혐오 의사 플러스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걸 바꾸려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한국인들이 내국인들이 나서주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정책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 정책의 방향이라고 정했는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앞에 이제 근로동지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계속 고용어가지를 중심으로 그런 등록된 이주노동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 굉장히 위축을 시키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어떤 여전히 긍정적인 인식에서 선한 마음에서 복지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당장에는 뭔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 도움을 주는 활동가들이 지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더 인식이 전환된 그 좀 적극적인 권리로서 그리고 그 권리라는 것이 이주민만의 권리가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강조하는 방식. 그러면서 결국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설득하는 또 방식이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책이라고 한다면 결국 노동자다. 그게 고용가제로 들어왔던 미등록이든 뭐 조선족이든 결혼이주민 여성이든 유학생이든 난민이든 이주민이라 하더라도 결국 노동자라는 노동자성을 강조를 하면서 노동자 간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느 한쪽의 노동자가 낮은 대우를 받으면 결국 다른 쪽 노동자들마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 그거는 내국인들한테 되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량팀에서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했고 많이 잘려나간다고 했을 때 이주 노동자들을 자르는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똑같이 물량팀에서 일을 했던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막말로 열악한 노동 조건에 있으면 사용자는 당연히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상황에서 공격의 칼날을 이주 노동자한테 왜 너 여기서 일하냐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주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끌어줘야지만 나의 노동 조건도 개선될 수 있다는 이거는 그냥 당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 조건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주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저하되는 걸 막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체 노동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주민을 강조를 해야겠지만 그 이상으로 노동자성을 강조하는 어떠한 그런 지점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고용허가제법을 넘어서 실제로 고용허가제 폐지를 얘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노동법들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당장 정책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대신에 세부적인 것들은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제도를 집행하는 근로감독관과 센터, 고용센터, 직원들. 근데 문제라도 조금씩 바꾸면 고시에 나와 있는 조문 하나라도 조금씩 바꿀 수 있으면 괜찮겠다. 그러니까 조금씩 바꿔나가는 앞에서 뭐 산업, 농축산업, 이주노동, 복자 뭐 이렇게 쭉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것도 공략을 해야겠지만 세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라던가 그다음에 집행관들에 대한 어떤 집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작은 것부터 좀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이 바뀌는데 그런 것들이 공유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공유할 수 있는 우리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끼리도 이제 싸우고 우리끼리도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좀 작은 것부터 한번 쟁취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도의 변화 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또 제안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